중국 정부가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30조 원.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 72개국이 달려들었습니다. 중국은 10만 명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가 직접 나섰죠. 국가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중국을 버렸습니다. 정부 지원도 없는 한국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안 됩니다. 한국만 믿겠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날 중국 정부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게 졌습니다. 40년간 숨겨온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올해 초였습니다. 베이징 아파트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죠. 퇴직한 지 5년. 이제는 손자들 얼굴 보는 게 낙인 평범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TV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스쳤어요. 끝없이 펼쳐진 황토색 사막. 그 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파이프라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아 선정된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영광의 1위는 리비아 대수로 프로젝트입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공사비 130조 원. 총 연장 4,000km. 72개국 건설사를 제치고 대한민국이 완성한 세계 최대 토목 공사. 130조 원. 4,000km. 72개국. 그 숫자들이 40년 전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천회이고 중국 상무부 대외경제합작사에서 38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부사장까지 올랐죠. 아프리카와 중동 경제협력을 총괄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자랑하는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그 기초를 닦은 세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TV 속 그 프로젝트.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72개국 건설사들이 모인 그 입찰장에 중국 정부 대표로 서 있었죠. 그리고 그날 우리 중국은 완벽하게 졌습니다. 가격으로 진 게 아닙니다. 기술로 진 것도 아니에요. 규모로는 더더욱 아니었죠. 우리가 진 건 차원이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40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중국 정부 고위 관료가, 그것도 해외건설 총책임자가 한국에게 졌다는 사실이. 하지만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겨야 할 역사라는 걸요. 그래서 말하렵니다. 40년 전 그 사막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40년 전 여름, 트리폴리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뜨거운 공기가 폐를 짓눌렀습니다. 55도. 온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본 하늘은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이게 사하라구나.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메마른 땅.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리비아. 당시 이 나라는 카다피 주석이 이끄는 산유국이었습니다. 석유는 펑펑 나오는데 물이 없었어요. 해안가에만 사람이 살 수 있었죠. 국토의 95%가 사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카다피가 미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막 지하 600m에 잠든 화석수, 빙하기 때 만들어진 거대한 지하수층이 있었어요. 그걸 퍼올려서 4,000km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전 국토에 물을 공급하겠다.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4,000km 파이프라인, 그것도 80톤짜리 콘크리트 파이프 24만 개를 연결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카다피는 진심이었습니다. 13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어요. 전 세계 건설사들의 눈이 번쩍 뜨였죠. 130조 원이면 우리 중국 해외 건설 수주액 3년치입니다. 단일 프로젝트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당연히 중국이 먹어야 했습니다. 아니, 먹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왜냐고요? 우선 규모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력 1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사막 공사 경험도 풍부했죠. 신장위구르 사막 개발, 내몽골 철도 건설. 우리는 이미 검증된 팀이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이 확실했어요. 상무부가 직접 나섰고, 외교부가 로비했고, 재정부가 자금을 댔습니다. 국가 차원의 올인이었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정부 지원 총책임자였습니다.
트리폴리에 도착하자마자 경쟁사 분석에 들어갔어요. 72개국에서 건설사들이 몰려왔더군요. 미국의 벡텔, 영국의 벨프어비티, 프랑스의 부이그, 독일의 호우티프, 일본의 카지마, 세계 최강의 건설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가격이 비쌌고, 유럽은 사막 경험이 부족했고, 일본은 규모가 안 됐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인도였습니다. 콘티넨탈 건설이라는 회사가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도는 정부 지원이 약했으니까요. 그렇게 경쟁사 분석을 끝내고 입찰 참가 명단을 훑어보는데 이상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동아건설.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72개국 경쟁에?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확인해봐. 한국이 왜 여기 있어? 직원이 서류를 뒤지더니 대답했죠. 맞습니다. 한국 건설사가 참가 신청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이라 우리 하청이나 하던 나라가 13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입찰 설명회 당일 트리폴리 시내 컨퍼런스 센터에 72개국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땀이 멈추지 않았어요. 밖은 55도. 안은 긴장감으로 후끈했죠. 저는 중국 대표단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우리 팀은 15명. 모두 양복에 넥타이. 서류 가방에는 3개월간 준비한 제안서가 들어 있었죠. 300페이지짜리. 정부 보증서까지 첨부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국 대표단. 역시 양복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벡텔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이 번쩍였습니다. 일본 대표단. 카지마 직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죠. 인도 대표단. 콘티넨탈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가 전략을 논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팀이 있었죠.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5명이었어요. 고작 5명. 그런데 복장이 작업복이었습니다. 네, 작업복이요. 남색 점퍼에 안전화,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중국 대표단에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게 뭐야? 현장에서 바로 온 거야? 양복도 없나 보네. 촌스럽기는. 저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130조 원짜리 프로젝트 입찰에 작업복을 입고 오다니.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한국 대표단이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서류를 꺼내지도 않았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사업청 관계자가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1단계 공사 내용. 1895km. 사막 한복판에서 해안가까지 연결. 80톤 파이프 12만 개 필요. 공사 기간 5년. 예산 48조 원. 숫자를 들을 때마다 각국 대표단이 메모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저도 열심히 적었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파이프 조달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 조달을 기본으로 합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제작해서 운송하는 방식이죠. 예상된 대답이었습니다. 80톤짜리 파이프를 사막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히 외부에서 만들어 와야죠. 몇 가지 질문이 더 오갔습니다. 인도가 예산 관련 질문을 했고, 일본이 품질 기준을 물었죠. 그때였습니다. 맨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그 사람이 일어섰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대체 뭘 물어볼까? 한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이프를 현장에서 직접 만들면 안 됩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어요.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죠. 리비아 관계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 대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막 한복판에 공장을 세우겠습니다. 현지에서 파이프를 생산하고 바로 매설하는 방식으로요.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사막의 공장을? 55도에서? 미친 거 아냐? 저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공장이라니.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도로도 없는 곳에 어떻게 공장을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빛이었어요. 웃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어요. 확신에 차 있었죠. 마치 이미 해본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각국 대표단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한국 대표단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건물 구석에서 뭔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더군요.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도면 같은 걸 그리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그들의 손을. 양복 입은 우리 손과 달랐어요.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갈라진 손톱, 햇볕에 검게 탄 피부. 그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뛴 손이었어요. 삽을 잡고, 시멘트를 만지고, 파이프를 옮긴 손.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동료가 다가왔어요. 천 부사장님, 한국 걱정하세요? 저런 촌뜨기들이 뭘 하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지.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저 손, 저 눈빛,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한국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동아건설, 설립된 지 40년 된 회사, 중동건설 붐 때 성장한 회사, 사우디, 이란, 이라크에서 공사 경험 있음.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규모가 작았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10분의 1도 안 됐죠. 정부 지원? 없다시피 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뛰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런 작은 회사가 정부 지원도 없이 130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 대체 뭘 믿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사막 한복판에 4,000km 파이프라인을 깔겠다고? 미친 짓이었습니다. 누가 해도 미친 짓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계속 그 거친 손이 눈에 밟히는 걸까요?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일 72개국 건설사가 리비아 심사위원들 앞에 섰습니다. 순서는 알파벳 순이었어요. 미국 백텔이 먼저였죠.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3D 그래픽이 펼쳐졌어요. 완공된 파이프라인 예상도, 사막에 물이 흐르는 시뮬레이션. 우리 백텔은 전 세계 150개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음은 영국 벨프어비티. 역시 화려한 영상과 함께 대영 제국 시절부터 이어온 건설 역사를 자랑했죠. 프랑스 부이그, 독일 호우티프, 일본 카즈마.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과거 실적 자랑, 정부 지원 약속. 우리 중국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300페이지 제안서, 10만 명 인력 동원 계획, 중국 정부의 공식 보증서. 완벽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리비아 측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건 우리 거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72개국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 날 오후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구경하러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웃으러 간 거였죠. 작업복 입고 온 그 사람들이 대체 뭘 보여줄 수 있을까? 한국 대표단 5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목이 이랬거든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 뭐라고? 문제점.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자기 회사 자랑하느라 바쁜데 한국은 문제점을 먼저 꺼낸 겁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첫째, 파이프 운송 문제. 80톤짜리 파이프를 유럽에서 만들어 운송하면 지중해를 건너고
항구에서 내리고 사막을 가로질러 현장까지 와야 합니다. 파이프 하나당 운송비가 제작비의 3배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어요. 구체적인 계산이었습니다. 둘째, 품질 관리 문제. 운송 중 파손율이 평균 12%입니다. 80톤 콘크리트 파이프는 충격에 약합니다. 12만 개 중 1만 4천 개가 깨진다는 뜻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셋째, 공기 지연 문제. 외부 조달 방식은 날씨, 항만 사정, 운송 차량 수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상 공기 5년은 현실적으로 7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비아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불쾌한 게 아니었어요. 진지해진 거였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사막 현장에 파이프 생산 공장을 짓겠습니다. 또 그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현지에서 생산하면 운송비가 사라집니다. 파손율이 0.1% 이하로 떨어집니다. 공기 지연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리비아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이미 해봤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거기에 공장이 서 있었어요. 3년 전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사했습니다. 예정보다 8개월 일찍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멍해졌어요. 이 사람들. 허풍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해본 거였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리비아 심사위원장이 말했죠.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투가 다른 나라에게 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회의장을 나오면서 우리 중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천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우리는 300페이지 제안서를 썼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을 만들었죠. 정부 보증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문제점부터 말했습니다. 스스로 약점을 까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보여줬죠. 그게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놓친 걸까? 왜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니, 생각은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약점을 먼저 말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약점을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꺼냈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더 정직해 보였습니다. 더 믿음직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사 기간 한 달. 저는 트리폴리에 남아서 로비를 계속했습니다. 리비아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선물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중국은 리비아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리비아 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손흥은 좋았습니다. 저는 안심했죠. 인도도 열심히 뛰고 있었어요. 콘티넨탈 건설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27억 달러. 우리보다 20% 낮은 가격이었죠. 솔직히 좀 걱정됐어요.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니니까. 품질과 신뢰도에서 우리가 앞서니까. 한국,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렸어요. 리비아 대수로 사업청장이 한국 대표단과 3번이나 만났다는 겁니다. 3번. 우리는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죠. 만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 결정은 가격과 규모로 나니까.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트리폴리 국제회의장. 72개국 대표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13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주인이 결정되는 날이었으니까. 리비아 대수로 사업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1단계 공사 수주자는 회의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동아건설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천 부사장님,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그 작은 회사가 정부 지원도 없는 48조 원짜리 공사를? 리비아 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아건설의 현지 생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지 생산. 그 미친 소리가 통한 거였어요.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졌다고? 한국에게?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천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본국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에게, 외교부에,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올인했는데 한국에게 졌다고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베이징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떻게 된 건가? 천 부사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국이라고, 한국에게 졌다고? 그들의 제안이 변명은 됐네. 당장 원인 분석 보고서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 날, 저는 리비아 관계자를 찾아갔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왜 한국입니까? 우리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부족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더 나았을 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숨기지 않았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전부 잘할 수 있다고만 했죠. 문제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믿어라.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먼저 말했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보여줬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한 사람이 믿음직한 법입니다. 천 부사장. 그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뭐라고요? 동아가 최고다. 다른 회사는 못 믿겠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아가 최고다. 다른 회사는 못 믿겠다. 72개국 건설사를 제치고 한국이 선택된 이유, 기술이 아니었어요. 가격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1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현장이 궁금했어요. 한 달 후 다시 리비아를 찾았습니다. 공식 출장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호기심이었죠. 한국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사막 한복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로 공장이 서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생산 시설이 땡볕 아래 돌아가고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공장 옆에 숙소가 있었어요. 식당도 있었고 의료시설도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 하나가 생긴 거였어요. 사막 한복판에 한국 기술자가 지나가길래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지은 겁니까? 3개월이요. 3개월? 네. 공장 짓고, 숙소 짓고, 도로 깔고 3개월 걸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중국이었으면 최소 1년은 걸렸을 겁니다. 허가 받고, 설계하고, 인력 모으고, 장비 운송하고. 그런데 3개월이라니.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80톤짜리 파이프가 찍혀 나오고 있었어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원통이 이동하고 있었죠. 하루 생산량을 물었습니다. 80개요. 80개? 네, 하루 80개. 한 달이면 2,400개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1단계에 필요한 파이프가 12만 개. 2,400개씩 생산하면 50개월. 4년 2개월이면 생산 완료. 공사 기간 5년 안에 충분히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굉음이 들렸어요. 파이프 매설 현장이었습니다. 크레인이 80톤 파이프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사막 모래 위에 미리 파놓은 도랑. 그 안에 파이프가 내려앉았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래먼지가 피어올랐죠. 한국 기술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파이프 연결 부위를 점검하고 방수 처리를 하고
모래를 덮었어요. 그 과정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낭비되는 동작이 없었어요.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졌죠.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매설합니까? 70개요. 70개? 생산량보다 좀 적죠. 여유분을 비축해두는 겁니다. 70개면 한 달에 2,100개, 1년이면 25,200개, 5년이면 12만 6천 개, 12만 개 목표를 넘기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을. 그때 모래폭풍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막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모래폭풍이 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하죠. 장비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니까. 그런데 한국 현장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15분 후 폭풍 도착, 전원 대피, 확성기 소리와 함께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장비를 덮고 파이프를 고정하고 대피소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대피소로 안내받았어요. 10분 후 모래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대피소 밖이 노랗게 변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굉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2시간 후 폭풍이 지나갔어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됐을지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비 덮개를 걷어내고 모래를 털어내고 30분 만에 공사를 재개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중국 현장이었으면 모래폭풍 후 복구에 최소 하루는 걸렸을 겁니다. 장비 점검하고 안전 확인하고 본사 보고하고. 그런데 30분이라니.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복구합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 모래폭풍 대응 매뉴얼. 37페이지짜리. 37페이지요? 네. 폭풍 전 15분 행동. 폭풍 중 대기 수칙. 폭풍 후 복구 절차. 전부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37페이지 매뉴얼. 모래폭풍 하나에 37페이지. 그들은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대비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빨랐던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메뉴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김치찌개라니. 어디서 재료를 구하는지 물었죠. 한국에서 공수해옵니다. 한국에서요? 여기까지? 네. 2주에 한 번씩 식재료가 와요. 고향 음식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55도 사막에서 모래폭풍 맞으면서 하루 70개 파이프를 매설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지? 식당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다가가서 읽어봤어요. 쇳물보다 뜨거운 한국인의 의지.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쇳물보다 뜨거운 의지. 55도 사막보다 그들의 의지가 더 뜨거웠던 겁니다. 사막이 한국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리비아 건은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1단계 공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어요. 5년 예정 공사를 3년 8개월 만에 1년 4개월이나 앞당겼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건설 공사에서 공기 단축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보통은 지연되거든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날씨가 안 좋고,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데 1년 4개월 단축이라니.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진짜였어요. 1895km 파이프라인, 80톤 파이프 12만 개, 전부 연결 완료. 테스트 통과. 누수율 0.01%, 0.01%요. 12만 개 파이프 중에 문제가 생긴 건 12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저는 다시 리비아로 갔습니다. 이번엔 공식 출장이었어요. 2단계 입찰이 곧 시작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트리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국 기업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수로 1단계 완공 축하. 동아건설, 리비아와 함께.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가져갔어야 할 자리인데. 리비아 관계자를 만났어요. 2단계 입찰 일정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충격이었죠. 2단계요? 이미 결정됐습니다. 네, 입찰도 안 했는데요. 국제 입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한국과 수의 계약합니다. 수의 계약.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거요. 왜요? 규정상 국제 입찰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은 규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리비아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1단계 결과를 보셨잖아요. 1년 4개월 조기 완공. 누수율 0.01%. 이런 실적을 낸 회사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를 찾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들이 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중국도요? 중국도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인도도 난리였어요. 콘티넨탈 건설이 항해 서한을 보냈다더군요. 우리가 27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왜 국제 입찰도 안 하고 한국과 계약합니까? 불공정합니다. 리비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도가 다시 항의했어요. 그럼 뭐가 기준입니까? 신뢰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신뢰. 한국은 신뢰를 얻었고 우리는 얻지 못했어요. 2단계 계약 규모는 70조 원이었습니다. 1243km, 파이프 10만 개. 그 어마어마한 공사가 입찰도 없이 한국에게 넘어갔습니다. 1단계 48조 원, 2단계 70조 원, 합치면 118조 원, 거기에 3단계, 4단계까지 총 130조 원. 전부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72개국 건설사를 제치고 한국 혼자서.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썼어요.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국제 입찰 없이 한국 수의 계약 확정. 장관이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천 부사장, 자네는 이제 다른 일을 맡게. 사실상의 좌천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서요. 아버지는 신중국 건설 1세대 토목 기술자였습니다. 평생을 중국의 발전을 위해 바친 분이셨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에게 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비아 사막에서 봤던 그 쏟아지는 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서 80톤 파이프를 나르던 한국 기술자들. 쇳물보다 뜨거운 한국인의 의지.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진 건 뭘까? 기술? 아니요. 자금? 아니요. 규모?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진 건 그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집념. 그게 우리에겐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2단계 수의 계약 소식은 전 세계 건설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70조 원짜리 공사가 입찰도 없이 한국에게 넘어갔으니까요. 인도가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어요. 콘티넨탈 건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한국보다 40%나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국제 입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리비아 측은 신뢰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뢰가 뭡니까? 국제 입찰에서 신뢰 같은 추상적인 기준이 말이 됩니까? 하지만 리비아는 꿈쩍도 안 했어요. 대수로 사업청장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단계 공사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1년 4개월 조기 완공, 누수율 0.01%. 이런 실적을 낸 회사와 계속 일하는 게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 값싼 공사가 실패하면 그 비용은 몇 배로 돌아옵니다. 인도는 결국 물러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정부도 항의를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항의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1단계에서 이미 졌으니까. 카다피 주석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단계 완공 기념식이었죠. 그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것은 세계 8대 불가사의가 될 것입니다. 8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만리장성에 버금가는 인류의 위협, 그 찬사를 한국이 받은 겁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TV 화면에 카다피와 한국 기술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양복이 아니라 작업복. 처음 입찰장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죠. 변하지 않았구나.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구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 직접 손으로 일하는 사람.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양복을 입고 회의실에서 전략을 짜고 로비를 하고 서류를 만들었죠. 현장은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현장이 중심이었고 우리는 사무실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졌던 겁니다. 좌천 이후 저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아프리카 담당에서 동남아 소규모 프로젝트 담당으로 사실상 퇴직 전 대기 발령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어요. 리비아에서 한국한테 진 사람. 그게 제 꼬리표였습니다. 1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실패한 사람답게.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손자들이나 돌보는 평범한 노인이 됐어요. 리비아 거는 잊으려고 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으니까. 그런데 올해 초 TV에서 그 뉴스를 봤어요. 대한민국 해외건설 60주년 10대 프로젝트 선정 1위 리비아 대수로.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막 한복판의 파이프라인, 80톤 콘크리트 원통이 끝없이 이어진 풍경. 40년 전 그 현장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는 현재까지 40년간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650만 톤의 물을 공급하며 리비아 전 국민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무사고, 하루 650만 톤. 그 숫자들이 가슴을 쳤어요. 한국이 만든 게 40년이 지나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당시 현장 소장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이었죠. 그때 현장에 팻말이 하나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팻말이요? 노인이 웃었어요. 쇳물보다 뜨거운 한국인의 의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리비아 사막 식당 벽에서 봤던 그 문구. 그게 TV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55도 사막에서 일하면서 우리는 그 팻말을 매일 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문구를 읽었죠. 쇳물이 1500도거든요. 55도 사막 따위가 뭐라고. 그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게 다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40년 전 경쟁자였던 나라, 우리를 이긴 나라, 그 나라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서 왜 눈물이 나는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러웠던 거예요. 40년간 저는 계속 부러웠던 겁니다. 저들의 그 의지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집념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꺼내지 못했죠.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했고, 어려우면 다른 길을 찾았고, 현장보다 사무실을 중시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TV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하늘, 미세먼지로 뿌였습니다. 40년 전 리비아 사막의 밤하늘이 떠올랐어요. 별이 쏟아지던 그 하늘, 그 아래서 파이프를 나르던 한국 기술자들, 거친 손, 확신에 찬 눈빛, 작업복 차림으로 입찰장에 들어오던 그 모습, 전부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신중국 건설 1세대, 평생을 중국의 발전에 바친 분. 아버지, 저는 40년 전에 졌습니다. 한국에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 패배가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뭔가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중국 몽을 이뤄라. 중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라. 저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최강이 되려면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자금만으론 안 돼요. 규모만으론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쇳물보다 뜨거운 의지입니다. 그게 한국에는 있었고, 우리에게는 부족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대로, 완전히. 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TV를 다시 켰어요. 한국 뉴스 채널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리비아 대수로 특집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막을 푸르게 바꾼 물, 농경지가 된 황무지, 웃고 있는 리비아 아이들. 그 모든 게 40년 전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작업복 입고, 거친 손으로, 55도 사막에서, 쇳물보다 뜨거운 의지로,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서, 텅 빈 거실에서, 40년 전의 경쟁자에게, 아니, 40년 전의 스승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강한 게 뭔지, 진짜 대단한 게 뭔지. 화면 속에서 리비아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000km 파이프라인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40년 전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기적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세계 8대 불가사의.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구나. 40년 전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당신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 전,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야, 젊었을 때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단다. 누구요?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이요? 한국이 뭐가 대단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사람들은 말이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하늘. 오늘은 맑았습니다. 그래. 그게 가장 대단한 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워. 손자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너도 그런 사람이 되렴.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어.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는 웃었어요. 40년 전, 저는 한국에게 졌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덕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대단함이 뭔지.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사막도 바다가 됩니다. 불가능도 가능이 됩니다. 40년 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천회이고 40년 전 리비아 사막에서 한국에게 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40년 만에 고백합니다. 그 패배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지금까지 중국 상무부 관료가 리비아 사막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사막도 바다가 됩니다. 40년 전 그들이 증명한 것처럼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